네, 이제 이어가 봅시다. 예, 한반도에서 발견된 노노목간의 기원입니다. 사실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나라가 진나라죠. 근데 진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천하를 통일한 지 15년 만에 결국 뭐 농민반란으로 막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의 유방과 이제 초나라의 이제 초패왕 항우와 이제 초한의 어떤 대전을 벌이죠. 초한 대전 끝에 승리한 나라가 누굽니까? 결국 한나라죠. 한나라의 유방이 결국 천하의 주인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다시 육아 사상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분서갱유라고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한번 터지죠. 그게 진나라 때인데 분서갱유로 상징되는 어떤 진시황이 어떤 지식에 대한 탄압, 어떤 정말 법과 사상을 제외한 모든 어떤 지식 체계에 대한 탄압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타격을 받았던 육아 사상이 한무제 시대에 이르면 한무제는 정말 걸출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한무제라고 하는 황제는 한나라 황제이지만 여기 진시황의 어떤 그 권위를 꿈꿨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정말 업적이라긴 그렇죠. 다 주변 나라를 괴롭힌 사람인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이제 권력과 야심이 있었던 황제인데 이 한무제 시대에 사실 이른바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한나라의 어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한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죠. 흉노하고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어쨌든 그 한무제 시대에 이르러 동붕서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걸출한 또 사상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 이제 한나라의 어떤 국교로서의 유교가 그 나라의 국교로서 이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국 전역에서 공자왈 맹자왈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을 무렵 논어가 바로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다름 아닌 한무제 시대입니다. 한무제 시대에 당시 사방으로 이제 한나라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이때 한나라가 기원전 108년 잘 알죠. 기원전 108년에 그 당시에 고조선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북부의 4개의 통치기관, 이른바 한사군, 한나라가 세운 4개의 군현에서 한사군이죠. 한사군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당시까지 중국에서 꽃피웠던 한나라 문화가 한반도에 급속도로 유입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한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 사상과 그거의 요체를 담고 있는 논어라고 하는 책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양의 정백동, 오늘날 북한 수도죠. 평양. 평양에 정백동이라고 하는 그 정백동 고분군이 있어요. 그 낭랑시대 목각분이 잔뜩 있는 동네인데 그 정백동 364호분에서 발견된 이 논어 죽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죠. 제 얼굴이 화면이 너무 크죠? 잠깐만 줄여야겠어요. 됐나?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평양 정백동 364호분에서 출토된 논어 죽간입니다. 와,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여기 구멍 보이시나요? 구멍? 이 구멍? 구멍이 보이죠? 여기 목간의 맨 위에 구멍이 보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가운데에도 뭔가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약간 바래진 면이 보이죠? 그리고 맨 아래도 그렇고 요렇게 해서 총 이렇게 맨 위에 맨 아래 그리고 가운데 요렇게 요게 이제 줄로 편철을 한 거예요. 줄로 묶은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만든 거죠. 그죠? 예, 이게 바로 논어 편철관인 거죠. 이게 그 정백동 364호분 이때가 이제 초원 4년 호구부 목관이 같이 발견된 때니까 거의 기원전 1세기예요. 기원전 1세기 때 무덤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평양에 있는 이 낭랑시계 무덤은 약 400년간 존속했던 기원전 108년부터 313년에 고구려 미천왕 시대의 고구려의 공격에 낭랑군이 붕괴하게 될 때까지 대략 한 400년 넘는 기간 동안 평양 지역에 낭랑군이 존재를 했는데 그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평양시 낭랑구역 정백동에는 수백 개의 낭랑시계 무덤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364호분이 주목되는 이유는 당시 생활상을 반영하는 많은 유물들이 함께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 무렵 낭랑 지배층이 사용하던 목관이 여러 개 발견돼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건 이른바 낭랑군 호구부 목관이라고 하는 목관이죠.
바로 낙랑군 초원 4년 현별 호구 다서 어쩌고 저쩌고 하냐. 여기 뒤에 마지막 두 글자는 안 보여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줄여서 낙랑군 초원 4년 호구부 목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같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과 함께 논어 주간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1992년 이 북각회를 통해서 처음 보고된 이 논어 주간이 그 수량이 총 몇 매였냐면 120여 매로 알려져 있어요. 내용이 확인된 건 한 44매 정도 됩니다. 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논어 목간 가운데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주간에는 논어의 선진편과 안연편이 이제 한 주간 하나 한 매당 대략 한 20자 내외의 글자로 적혀 있으면서 이게 편철관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아까 그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요.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무렵 한반도에 논어를 비롯한 이러한 유교 전적이 유교 문화와 함께 전파되기 시작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어 주권과 유사한 사례가 사실 1973년에 이미 중국 허베이성, 하북성 정저우시, 정주시죠. 여기서 발견된 논어 주권이 있어요. 이게 기원전 55년에 시작된 건데 이것과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베이성에서 발견된 이 논어 주권도 편철관으로 제작되어 있고 주권 한 매에 대략 19자에서 21자 정도가 적혀 있는데 똑같죠. 정백등에서 발견된 거랑. 형태뿐만 아니라 글자 기입 방식에서도 평양 정백등에서 발견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논어 주간이 출토된 평양시 정백동 낙랑구역은 정말 옛 낙랑권의 중심지예요. 대동강 남쪽에 딱 그 위치하고 있는데 이 평양은 주간의 소재가 되는 대나무가 없습니다. 생장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 아, 대나무가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나무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기후나 이 생활 환경, 생태 환경이 대나무가 자라기에 불리한 환경이죠. 그죠? 저기 그렇다고 대나무가 아예 없진 않지만 양질의 대나무가 많이 자라갖고 이게 잘라서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서사 재료로 목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많지 않아요. 특히 평양에는 대나무가 별로 없어요. 없다고 봐도 무방해. 그러니까 이거는 평양에서 제작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 이 대나무가 없으니까 평양에는. 결국은 이 정백동 364호분을 보면 낙랑군 현지에서 제작된 물건 이외에도 중국 본토로부터 제작된 유물이 다수 출토가 돼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백동 364호분에서 발견된 이 논어 주가는 중국 본토에서 제작된 겁니다. 낙랑군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제작돼서 낙랑군으로 수출된 거예요. 수출이라기보단 유입된 거지. 뭐. 전파된 거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러면 정말 이제 내용이 좀 재밌어지는 거죠. 낙랑군 관리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규격화된 논어 편철관이 낙랑군에 전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논어로 상징되는 공자님 말씀이 낙랑군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낙랑군의 소수의 지배층이 향유하는 문화가 아니라 정말로 한반도 전역의 백성들에게 전파된 시기. 이때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하는 그 삼국시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삼국에는 모두 태학 혹은 대학이라고 불리는 국립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 정도 되는 거죠. 서울대학교 정도 되는 거죠. 이 왕권을 수행하기 위한 관료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됐죠. 이거는. 왜입니까? 이 삼국이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백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시기인지. 기록에는 고이왕 때라고 하는데 고이왕 때는 절대 아닐 거고 어쨌든 신라는 버풍왕 때 삼국이 공이 율령을 반포합니다. 백제는 사실 율령의 존재가 약간 미심쩍긴 해. 백제는 율령이 있나 싶어. 예, 근데 무령왕릉 지석에 보면 뭐 이제 물론 관용구라고 하지만 율령이 약간 흔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사실 그 율령이 용어라기보다는 관용구고. 그러니까 세속의 무령 지석을 보면 이제 무령왕 지석에 율령이라는 두 글자가 확인이 돼요. 그 안에도. 근데 그거는 그 문구 자체가 죽은 자는 이 세속의 율령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런 식의 용어야. 그래서 백제 율령이 있었다고 보기 애매해.
사실은 논란이 여지가 좀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고이왕 때 율령 반포했다 그러잖아. 그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율령이라는 건 율과 령이 합쳐서 율령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건 서진시기 이후기 때문에 고이왕 때보다 더 후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소수일왕 때 고구려에서 반포된 율령의 모습은 광개토왕비나 집안 고구려비에서도 나타나고 근데 버프망 시대 신라에서 반포된 율령의 어떤 그 편린이지만 모습은 울진 봉평비 뭐 종종 종종 노인법인가요? 노인법 이런 법이란 용어가 나오죠. 전사법 이런 거 어쨌든 거기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율령이라고 하는 이제 법령이 반포가 되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인층이 필요하잖아. 단순히 그 법전만 만든다고 율령이 반포 안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그 율령이라고 하는 법 체계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려는 거야. 시스템이야. 그 시스템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관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행정 관료는 뭘 해야 돼요? 한자 문화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죠? 법령을 보고 국가를 운영하려면 공무원 생활을 하려면 문서 행정에 탁월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한자. 한자 문화를 잘 알아야 되잖아. 그럼 한자 문화를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기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태학이 설립되는 거예요. 소수리망 때 우리 흔히 뭐 시험 암기 외우듯이 소수리망 율령반포 태학 설립 그다음에 불교 공인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예. 버프왕 때도 비슷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요런 걸 염두에 두면 율령 반포와 태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간다고 보통 어쨌든 결국 왕권을 수행하기 위한 관료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이 됩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는 지배층의 자제가 이제 관리로 행정관리를 출세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학은 태학 교육의 핵심을 이루게 되죠. 일단 한자 문화에 익숙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자 문화는 곧 유교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지식인층의 문화니까. 그리고 사실 내가 고구려나 신라의 왕이야. 태학을 설립했어. 대학을 설립했다고 국가기관을 설립했다고 여기서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학문이 뭐예요? 유학이지 뭐. 여기서 불교를 가르치진 않겠지. 왜입니까? 유교가 말하는 게 뭡니까? 공자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게 뭐 복잡한 얘기 다 치우고 나면 결론은 뭡니까? 사람이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야. 그 예의 있게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국가에 충성하고, 임금께 왕에게 충성을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의리 있게, 군신 간에도 의리를 지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누구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누구 좋으란 얘기야, 이게 다.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 지배층, 그 지배층의 정점에 있는 왕한테 너무 좋은 얘기지. 백성들이 유학에 심취를 해서 국가에 충성하고 이 지배 시스템을 온전하게 순응을 하면서 왕에게 충성을 한다는 거야. 너무 좋잖아. 안 가르칠 이유가 없죠. 태학에서는 유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자, 이러한 교육제도 또한 사실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 태학 혹은 대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이미 중국 서주 시대부터 교육기관으로 나타나요. 예. 그리고 이게 한 무제 시대에 이르면 본격적인 학교 제도로서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국은 저마다 율령이라고 하는 법 체계를 수립하고 율령의 바탕을 둔 새로운 지배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죠. 이 고대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죠. 이 율령은 곧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법 체계이고 이를 통해 삼국의 왕권은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관습법이라 그래서 그 각 동네마다 그 토착 그 관습법이 존재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물건 훔치면 이렇게 뭐야 막대기로 그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5대 때려 뭐 이런 법이 있다면 저 옆 동네는 우리 동네는 그 애 그 물건 훔치다 걸리면 바보 공격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동네마다 룰이 다르다고. 그러면 사실 나라가 지배가 안 되잖아. 어떻게 합니까? 율령을 통해서 하나의 법 체계로 왕이 뭐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인민을 일률적으로 구속하겠다는 거야. 정말로 백성 한 명 한 명을 왕이 직접적으로 인신적으로 구속하고 지배를 하겠다는 게 바로 율령이라고요. 어쨌든
그거 율령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하면 율령이 되면 율령이 시스템 속에서 국가가 운영이 되면 우리가 흔히 고대 국가의 정점에 올라왔다 그러는 거잖아. 정말 정말 국가다운 국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한다고. 일본에서는 그 고대 국가의 성립의 하나의 획기로서 율령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 율령의 기초에서 국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적 소양을 지닌 관료 양식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학은 바로 이 율령 체제 구축을 위한 인재 양성 기관으로 운영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교육기관에서도 봉자왈, 맹자왈 하는 독경 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드디어 공자님의 말씀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삼국의 사람들,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그럼 논어를 어떻게 학습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많죠. 예. 삼국 전쟁의 종식도 끝나고 문화가 통일신라 문화 꽃을 피우는 바로 7, 8세기 우리가 흔히 통일신라의 어떤 뭐랄까 전성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죠. 문무왕 때부터 신문왕 때 들어서서 왕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노급 폐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복잡한 얘기 넘어가지만 이렇게 하면서 경덕왕 때까지 노급이 부활하는 경덕왕 때까지를 전성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가 되면 그 시기가 바로 목간과 종이가 함께 사용되던 시기입니다. 지목 병행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종이에 쓰이는 문서는 정말 중요한 문서죠. 중요한 행정 문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볼 촐락 문서 같은 문서는 종이에 쓰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사 재료, 일반적으로 말단 관청, 촌락에서 사용되는 서사 재료는 뭡니까? 거기까지 종이가 사용되진 않지. 거기는 목간이 사용되겠죠. 바로 이 목간이 7, 8세기 어, 고대인들에겐 중요한 서사 재료였고 여기에 보면 논어를 학습한 흔적이 확인됩니다. 너무 재밌게도. 볼까요? 짜자잔. 이게 이제 김해 이게 왼쪽은 김해 봉황동 출토 목간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인천 계양산성 출토 목간이에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이게 목간 4개가 아니고 이 왼쪽에 이 봉황동 출토 목간이 목간 4개가 아니고 하나의 목간인데 사면 목간이가 면이 4개인 거지. 면을 4개를 이렇게 깎은 거야. 그래서 사면에 4개의 면에 모두 다 글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계양선수 출토 목간은 5개가 아니고 하나의 목간에 5면에 이제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들 논어 목간은 신라인이 만든 것이에요. 아마 계양산성 출토 목간도 그렇고 김해 봉황동은 당연한 거고 다 통일신라 시대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 논어가 신라인들한테 널리 읽혔으면 추측해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게 목간의 형태와 크기다 볼 수 있죠. 사진성 목간은 4면 혹은 5면의 글자를 적은 다면 목간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데 이게 모두 상하부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목간이 부러진 상태로 그 일부만 발견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쓰여 있냐면 논어의 공야장편이 4면 혹은 5면에 걸쳐서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야장의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 현재는. 공야장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목간의 길이를 쭉 복원해 보면 그러니까 이 목간 하나에 4면 혹은 5면 목간 하나에 이 공야장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길이가 대략 얼마나 되냐면 한 1m 30cm 정도 됩니다. 엄청 긴 거야. 그러니까 막대기인 거지 거의 몽둥이죠 몽둥이. 거기다가 공야장 한 편을 다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중국과는 좀 다르잖아. 고대 중국에서 아까 본 대로 우리는 논어를 쉽게 휴대해서 읽을 수 있도록 18cm 정도 되는 이 길이의 목간에 논어 문구를 새긴 다음에 이걸 편찰해서 돌돌 말아갖고 이렇게 품속에 집어넣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비해서 신라인들의 논어 목간 하나가 1m 30cm 되는 거예요. 엄청 긴 거야. 거기에 4면 혹은 5면에 걸쳐서 빙 둘러서 글씨를 적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휴대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 이거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뭐 사람 때릴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큰 논어 목간은 중국에선 발견된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고대 일본의 목간 사례를 보면 이 기다란 목간의 용도를 추측해 볼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노노 목간이 대략 한 30여 점 발견됐어요. 진짜 많이 발견됐지. 일본과 중국은 목간이 진짜 많아. 우리 한반도에서는 아직 계속 출토 중이지만, 이제 계속 발굴 중이지만, 아직도 몇 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분량이야. 정말 조금해. 얼마 없어. 근데 중국은 말도 못하게 많아서 중국은 그 자신들이 발굴한 그 확보한 목간 유물을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돼요. 너무 많아서. 정리가 잘 안 돼. 그 정도로 많아. 일본도 진짜 많아요. 근데 한국은 1000점이 안 될 거야, 아직도. 1000점이 안 될 거야. 몇백여 점 될 거야. 현재까지. 안 되지. 하만 성산산성 목간이 가장 많이 단일 지역에서 발굴된 사례인데, 그건 이제 사실 하찰 목간, 그러니까 꼬리표 목간이고, 대부분이. 지금 뭐, 그, 뭐야, 짐 붙일 때, 우리 택배 보낼 때 위에 이렇게 붙이는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송장, 막 요런 거고. 사실은 의미 있는 목간이라고 할 게 많지가 않아, 아직까지. 근데, 일본 진짜 많아요. 일본 많은데, 일본에서 발견된 이 노노 목간은 신라에서 제작된 노노 목간보다 대략 한 세기 정도 늦게 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서사 문화나 유교 문화, 중국의 어떤 한자 문화, 혹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어떤 문화라는 게 한반도를 한번 거쳐서 일본을 가기 때문에 한 세기 정도 차이가 나요, 보통. 근데 이 목간이 일본에서는 관청이나 관공서에 세워두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관청에 딱 들어가면 그 관청이 상징하는 게 뭐야? 지배기구가 상징한 그 당시 율령이란 말이야. 율령과 한자 문화, 유교 문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학의 어떤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이 지배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표식으로서, 그리고 오며 가면 관리들이나 사람들, 그 관청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목간을 보면서 유학의 가르침을 계속 되새기라고 칠판처럼 이렇게 무슨 표지판처럼 세워놓는단 말이야. 그게 그 당시에 일본의 어떤 기다란 노노 목간의 용도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 한반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발견되는 짧은 주간을 여러 개 묶어서 만드는 이러한 노노 편철관이 휴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1m가 넘는 길이의 목간에 4면 혹은 5면에 걸쳐서 빼곡하게 노노의 글귀를 적어 넣었던 이러한 이유는 결국은 불특정 다수에게 오며 가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지방의 학교나 관청에서 논어를 학습 혹은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칠판이나 커다란 교보제 같은 거예요. 그런 기능을 했던 교육용 목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은 거죠. 또한 미안합니다. 잠깐만, 목을 좀 잠깐 축일게, 잠깐만요. 잠깐만 멈추지 뭐. 또한 이 기다란 목간에 논어의 특정 장구를 한 번에 모두 새기는 겁니다. 이제 막 학문의 길에 들어선 초학자가 그 특정 구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암송하고 편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외우기 위해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즉 초보 학습자를 위한 맞춤 교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실 그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고대 삼국의 학생들은 이와 같은 기다란 목간에 새겨진 논어의 글귀를 읽고 또 읽으면서 학구열을 불태웠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한편 재밌는 건 백제에도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 쌍북리에서 백제시대 논어목간이 발견돼요. 이 부여 쌍북리는, 그러니까 부여가 어디입니까? 사비시대 부여의 백제의 수도가 부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기 부여 지역이 옛날 백제 사비성이라고, 그죠? 거기 쌍북리에 보면 이 논어목간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 목간은 앞서 신라의 논어목간과 몇 가지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것도. 쌍북리 목간에는 논어의 첫 장, 하기편이 쓰여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기 시습지 부력 열호, 뭐, 요 구절인 거지. 이 목간의 크기도 대략 28cm 정도로 중국 전국시대 기준으로 한다면 1초가 2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목간 크기긴 한데,
그 형태를 보면 좀 또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쌍북리 노노목간. 그리고 옆에는 더 재밌죠. 궁 2호 습서목간. 습서목간이라는 거는 글자를 쓰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목간에 보면 그럴 문자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 글자를 쓰면서 글자를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제가 영어 공부하고 영어 단어를 외울 때나 아니면 한자 공부를 할 때는 계속 썼어요. 반복해서 썼다고 쓰다 보면 외워진다고. 그런 습성 못 가냐 이게. 글자를 계속 쓰는 거 반복해서 쓰는 거지. 근데 왼쪽에는 아까 얘기한 하기편이 들어있는 이 목간인 거죠. 자, 이 목간의 형태를 모아 이 목간들은 여러 개의 목간을 편철해 책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봐봐요. 이 편철 흔적이 없잖아. 편철 흔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 긴 목간에 글귀를 새겨 학습의 편의를 높였던 아까처럼 기다란 1m 3cm 되는 그런 교육용 목간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이 논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베꼈었던 이른바 습소형 목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할 때, 공부 시작할 때 책의 첫 장을 가장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저 수능 볼 때는 수학 정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책이 있었거든. 그러면 항상 저처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 수학책 맨 앞에 집합 부분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거기만 책이 바래져 노래. 뒤에 가면 깨끗해. 공부를 안 해갖고. 맨날 앞부분만 공부하다 마니까. 어쨌든 그 목간에 글씨를 쓴 백제인도 논어의 첫 장에 하기편을 열심히 반복해 쓴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아마 논어 편을 다 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기편을 반복해 썼던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자, 백제시대 유적에서는 이처럼 연습장처럼 사용한 목간, 이른바 습서 목간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간에는 약 1500여 년 전 논어를 공부를 막 시작한 초학자의 노력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재밌죠?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거 아나요? 임신서기석이라고? 이제 동아시아 고대인의 삶 속으로 파고든 공자님의 말씀에 대한 건데, 이제 정말 한반도를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지식체계로서의 유교와 공자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거는 돌에 새겨진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당시 신라 청년들의 어떤 맹세인데, 이걸 보면, 어,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뭔가 임신년에 유교 경전 학습을 다짐하는 내용을 돌에 새긴 겁니다. 하늘에 맹세하겠다 막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돌에 맹세를 새긴 신라의 청년들이 뭘 공부하고자 맹세를 했냐면 시경도 사실은 공자님의 얘기인 거죠. 상서, 예기, 춘추, 좌전 다 공자님의 경전이죠. 이 유교 경전을 공부해서 유학의 요체를 체득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할 것을 스스로 하늘에 서약을 합니다. 서로 친구들이 약속을 한 거지. 그게 유학에 추종했던 신라인의 학습 열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고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이 논어 목간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특별합니다. 논어는 공자의 생전 언행을 담은 책으로 유학 사상의 요체가 담겨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 유교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는 논어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논어의 수용은 곧 유교 수용의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삼국에서 고구려 백제신라 사실 고구려 나오지 않지만 고구려는 아직 목간이 잘 안 나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발굴의 어떤 방식의 차이겠죠. 예, 아직 북한이나 중국은 이제 동북쪽에 대한 어떤 발굴의 어떤 뭐랄까 열의가 크게 없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간을 발견할 정도의 어떤 그 발굴이 또 열이 없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백제 신라죠. 대표적으로 백제 신라. 어쨌든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삼국을 이 관통하는 이 유교라는 것이 결국은 일정 부분 통치 기반이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율령도 반포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논어를 필두로 한반도에 전파된 유교 사상은 삼국이 율령 국가로 나아가고
국가 통치의 핵심이 되는 문서 행정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 땅속에 잠들어 있던 이 고대 논어 목간과 주간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일본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 이 3국에서 발견된 수십만 건의 고대 목간 자료 중에 논어만이 유일하게 3국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책이에요. 이게 바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자, 중국 문화를 수용해서 우리 문화로 정착시키고 다시 일본으로 전파하는 있던 이 고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어떤 지식교류 네트워크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이 노노목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 공자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이 유학의 가르침이 작은 나무 조각이 적혀갖고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해지고 그렇게 동아시아 세계는 2000여 년에 걸쳐서 공자님의 말씀을 우러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가 노노목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끝났나?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어, 사실 오늘 이 강의 내용이 좀 재밌었다고 보시면 뭐를 제가 추천할 수 있냐면 김경호, 이용호 두 분 선생님께 쓰신 지하의 논어, 지상의 논어. 요 책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잘 된 대중소를 읽기에도 좀 문제가 약간 어렵긴 하지만 문제가 안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만한 책이고 그 다음에 뭔가 논문으로 한 편 짧게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김지용 선생님의 고대 목간 동아시아의 문자 정보 시스템 요 논문도 재밌습니다. 이것도 쉽게 쓰여지는 글이에요. 그리고 좀 나는 좀 확실하게 좀 빡세게 공부하고 싶다 하면 윤재석 선생님의 이 논문을 추천합니다. 정말 긴 논문인데 한국, 중국, 일본 출토 논어목 간의 비교 연구.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입니다. 예, 정말 대단한 논문인데 이것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평양 정백동 364호분에 출토된 그 논어 주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성시, 윤용구, 김경호 세 분 선생님이 함께 쓰셨던 2009년에 목간과 문자에 실렸던 요 논문이 가장 클래식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어, 것들을 좀 읽으시면 뭔가 오늘 강의를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할 땐 요 참고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동영상 강의니까 토론을 못 하지만 다음 시간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토론해 볼 만한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유교라고 하는 이 공자님의 말씀, 공자의 입으로부터 시작한 이 유교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이게 단순히 정치 이데올로기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삶 전체를 규정했으니까. 이 어떤 이 유교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상체계, 이 사상체계를 생각한다면 이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 혹은 이데올로기는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와 이데올로기는 또 무엇일까? 더 이상 우리가 한국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독재,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아니,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뭐 민주주의와 독재,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대한 어떤 여러 가지 민족주의 이런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현대 사회에도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를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강의실에서 토론하기로 하고 이렇게 3편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고문서 편을 한번 가봅시다. 고문서는 촐락문서를 제가 준비했어요. 신라촐락문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강의 마칩니다.